수천 년 바둑 역사,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한 한국 현대바둑의 80년. 인적이 없던 곳에 길을 닫고 그 길이 세계의 중심으로 통하게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 있어 한국 현대바둑의 오늘을 이루었다. 이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한국 현대바둑의 80년 역사를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서비평 구단을 물리치고 응창깁의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989년 9월 5일은 한국의 바둑기사 조훈현이 당대 최고의 바둑대회 응시배에서 당당히 정상에 선 날. 전 세계에 한국의 바둑이 재조명됐고 온 국민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일을 계기로 조훈현에게 은관 문화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조훈현은 이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면 훈장을 받을 수 없다고 고사했다. 조훈현과 함께 훈장을 받은 백발의 노인 송원 조남철.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남철로부터 한국 현대바둑이 시작됐고 그가 헤치고 나온 길이 곧 개척의 역사가 되었다. 1934년 여행 중 조선에 들른 일본의 바둑 영웅 기타니 미노루는 당시 조선의 바둑 천재 소년 이야기를 듣는다. 지도 대국을 자처한 기타니 앞에 나타난 소녀는 부안 출신의 조남철이었다. 기타니의 유학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3년 후 14세의 소년 조남철은 기타니 도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바둑을 배우고 4년 만에 일본 기원에 입단한다. 19살에 입단하고 입단한 이후에는 그 스승인 기타니 미노루 구단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그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아끼고 장래를 좀 촉망했던 흔적이 보여요. 조남철은 유학 3년여 만인 1944년 돌연 귀국길에 오르는데 정세도 순탄치 않고 그러니까 일본에 계속 있으라는 권유를 계속했는데 조남철 선생은 이제 뜻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본격적인 현대바둑을 펴겠다는 그런 그 포부가 확실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거죠. 한국 바둑의 표대를 자기가 세운다는 그런 의식이 확실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11월 5일 청년 조남철은 한반도 최초로 체계화된 현대 바둑 조직을 세웠다. 한국 현대 바둑의 역사가 바로 이날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세 속 안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기원의 간판이 수차례 바뀌었고 셋방살이 터부살이로 16차례나 터전을 옮겼으며 어렵게 잡은 터는 전쟁의 포화 속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대한기원은 포화로 쑥대밭이 되었고 바둑돌들은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씩 고르고 주워 담으며 흘린 그때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으로 전역한 그는 임시 수도에서 기원 재건에 돌입한다. 휴전 후까지 동분서주한 끝에 1954년 1월 사단법인 한국기원의 간판이 올려졌다. 조남철은 프로기사 제도의 확립과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바둑 보급에 몰두했다. 일본에서 배워온 현대바둑을 전문서적으로 널리 알리자면 바둑 용어들도 우리말로 일일이 고쳐야 했다. 그만큼 선생님께서는 한국 바둑에 온 그 인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일본어로 돼 있었던 그 말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순화하시면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아다리, 뭐 우데까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색이 짙은 말들 그냥 일본어죠. 그냥 일본어를 쓰는데 이제는 뭐 아다리는 단수, 그리고 뭐 우데까시는 뭐 환격이라든지 됐다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바꾸시면서 우리나라의 바둑을 만드신 거죠. 유기개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저술하시게 되고 뭐 행마의 급소라든지 뭐 사활의 기초 이런 책들로서 이 바둑을 아마추어들도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드신 거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배울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기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프로 기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1955년 최초의 국제 공식 시합인 제1회 한중 위기 교류전을 시작으로 1956년 국내 최초의 프로기전 국수 제1위전이 창설됐고 이후 패왕전, 최고위전, 왕위전, 명인전 등이 잇따라 출범했다. 신문기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바둑 자체에 대한 전국적인 그 국민들의 그 호응도 인기가 급상승을 했던 거죠. 1956년도에 그 동아일보의 국수전에서 신문에 짠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얼마나 그게 놀라웠겠어. 신문에 탁 나오면서 특히 순장 바둑이 몸에 익었던 사람들로서는 아예 바둑이라는 게 저렇게 두는 거라구나 하면서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조남철은 국수전 9연패를 포함 통산 30승을 거둔 당대 최고의 기사이자 후원자 모집의 최전방이었으며 그의 열정 아래 한국 현대바둑이 움트기 시작했다. 조남철이 한국 바둑계의 1인 다역으로 분주했던 그때 조남철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청년 기사가 등장한다. 1962년 초 두 개의 기전에서 도전자 자격으로 조남철에 맞선 19세의 김인이었다. 짐이라고는 큰 바둑판 하나를 안고 서울행 열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돼 있죠. 그 천품이 뛰어나니까 금방 쑥쑥 입단해가지고 저 나이 위인 선배들을 다 제치고 조남철을 빼면 가장 바둑 잘 두는 그룹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남철의 권유를 받은 김인은 일본의 기타니 도장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일본 기원 3단을 인정받았고 당대 최강의 신이었던 오타케 히데오, 린 하이펑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각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세 사람은 김중님이라 불렸다. 앞으로의 프로 바둑계 나아가서는 세계 바둑계는 김중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 평론가들의 말이 생겨난 거죠. 일본에서 있었으면 타이틀 홀더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서 꼭 배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즉시 돌아오지요. 귀국한 김인은 1966년 제10회 국수전 도전기에서 대회 9연패 중이던 조남철을 꺾고 정상에 선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김인은 국수전 6연패, 왕위 7연패, 패왕 7연패 등 각종 기전을 휩쓸어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김인이라는 분은 바둑의 그 예도 이런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본인 심성도 예술에 나는 더 적합하지 않나. 바둑판에다가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싶어하는 승부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분은 예술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 승부사는 냉정하고 냉혹하다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걸로 통했는데 이 양반은 아주 온후하고 의리가 깊었어요. 낭만의 시대를 선도한 김인은 말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국수로 불리며
바둑계 안팎의 사랑을 받았다. 프로 바둑 기사를 선발하는 한국기원의 입단 대회. 1962년 축의 입단 대회에서 만 9살 된 소년이 바늘귀 같은 입단의 문을 통과했다. 소년의 이름은 조훈현. 이 기록은 이후 60년간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으로 유지된다. 조훈현 구단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 조남철 선생이 한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찾아왔는데 바둑을 뒀는데 5점 넣고 뒀는데 지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 근데 그게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심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승부 근성, 승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근성이 뛰어나야 돼요. 한국의 천재 소년 조훈현은 입단한 그해 일본의 천재 소년 이시다 요시오와 세계 최초의 전화 대국을 펼친다. 이제 최소한 뭐 여기 저는 한국 초단이고 그쪽은 일본 초단이지만 그 당시는 가서 또 보니까 딱 석점 치수 나요. 그걸 이제 호선으로 놓기 때문에 승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 여기 같은 초단이라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유학 가서 보니까 석점이니까 가고 나서는 이제 깨달은 거죠. 물론 뭐 졌을 때는 뭐 승부라는 거는 뭐 9점 치수가 나도 지는 건 억울한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지고 이기는 게 뭐 바둑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완패 후 조훈현은 일본 유학을 떠난다. 조남철의 주선으로 기타니 문화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인사차들은 세고의 겐사쿠의 집에 내제자로 눌러앉게 되고 그로부터 9년간 세고의 구단의 지도를 받았다. 조금 뭐 우리 선생님은 좀 뭐 생각이 다르셨으니까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바둑은 둘째고 인간이 돼야 된다는 분이시니까 지금 와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바둑 공부에서 명인 되는 게 최고지 국수가 되고 최고수가 되는 게 최고지 무슨 인간이 되고 뭐 하고 우리 선생님은 뭐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아무튼 바둑을 직접 배웠다기보다는 심성을 가르쳤다든가 뭐 그런 어떤 생활 습관 뭐 그리고 마음 교육 이런 걸 한 것이고 실전 스승 후지사와 시우고 그 양반이 아주 실전 스승으로는 적합한 사람이고 서로를 상당히 믿고 서로의 그 재능과 실력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신인상부터 5단까지 승승장구하던 조훈현을 불러들인 것은 입대 영장이었다. 스승 세고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귀국한 조훈현. 귀국 이듬해 공군에 입대했고 복무 중 국내 기전에도 참가했다. 자신의 국내 첫 타이틀인 제14기 최고위전은 군인 신분으로 참가해 기민을 3대 0으로 꺾은 결과를 얻었다. 최고위는 부산 기전이잖아요. 이 조훈현 구단에 대해서 가장 믿음과 신뢰를 보낸 사람이 사실은 김인하고 정창현 이런 분들이에요. 그 양반 맨날 하는 얘기가 조훈현이가 한강 다리만 넘어와 봐라.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국수전 그거죠. 조훈현이가 넘어오면 조훈현 천하가 시작되고 조훈현 천하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전역한 조훈현은 마침내 한강 다리를 건너 하찬석으로부터 국수위를 빼앗고 조훈현 천하를 예고했다. 조훈현이 떠나간 일본 기원에서는 또 한 명의 한국 청년이 기단을 주름잡고 있었다. 1962년 일본 유학길에 오른 소녀는 조남철의 조카 조치훈. 6살 나이로 토일해 일찌감치 화제의 중심에 섰고 도착하던 그날부터 바둑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맏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조상현 사범의 형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조치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현 사범은 기민 구단과 더불어서 아주 청년 유망주였죠. 일본으로 간 조상현 사범이 일본 바둑을 견학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이미 너무 늦은 것을 자각을 하고 고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치훈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막내, 그 당시 6살이었습니다. 62년 8월 1일 그때 유명한 사진이 있죠. 조남철 선생이 6살 꼬마 조치훈의 손을 잡고 그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거, 김포공항에서. 조치훈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당시의 청년 유망주 린 하이펑과 공개 대국을 치렀다. 1968년에서야 일본 기원 최연소 기록으로 입단한 후 3년 만에 5단까지 초고속 승단을 기록하며 폭발적 성장을 보였던 조치훈. 그 세계에서 처음 입단했을 때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요. 지고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11살 그 어린 그 소년이 그 터득했던 첫 진리랍니다. 5단 승단했을 때도 기자 앞에서 나는 5단이 되기 위해서 일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명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조치훈은 1975년 생애 첫 종합기전 타이틀을 따낸 후 1980년에는 꿈에도 그리던 명인의 자리에 오른다. 조치훈 구단이 명인을 땄을 때의 단위는 8단이었습니다. 8단. 그때 제 일성이 8단의 기분으로 계속 바둑을 두겠다. 왜냐? 명인전은 그때 랭킹 2위였고요. 상금에서. 그 일본의 랭킹 1위 기전은 기성전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성을 쟁취해야만 온전한 1인자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일본에서 랭킹 1위, 2위, 3위 기전을 모두 따면 대상관이라고 했어요. 조치훈은 1983년 최초로 대3관에 오른 후 1996년에 두 번째 대3관을 달성했다. 일본 7대 기전 그랜드슬램, 2024년 1월까지 유지된 일본 통산 최다 타이틀 획득 기록은 영원한 불사조 조치훈의 드라마틱한 승부혼을 상징한다. 조치훈이 일본 명인의 자리에 등극한 1980년에 조훈현은 국내 최초 전관왕을 기록했다. 이후 조훈현은 1982년, 1986년에도 전관왕에 올랐다. 조훈현의 기풍을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우리가 이유제강이라고도 하고 유능제강이라고도 하는데, 부드러운 거는 강함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움은 능히 강함을 제압한다. 근데 조훈현 바둑을 보면 이렇게 가볍죠. 그러면서 부드럽다고,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쾌속처럼 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른 창이죠.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훈현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항마는 서봉수뿐. 한국 바둑 현대사에서 이 시기를 조서시대라 일컫는다. 모든 면에서 조훈현과는 너무도 달랐던 서봉수는 독학으로 바둑을 배운 후 1970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입단한다. 그렇죠. 바둑을 좋아했죠. 그 노량진기원에서 그 이원식 씨라고 이제 그분한테 바둑을 노량진기원에 처음에 가가지고 늑점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둑이 좀 많이 늘었죠. 고교생 바둑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대만을 가게 됐는데, 차도 구경하기 어려울 텐데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게 되니까 그때 이전부터 아버님이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1972년 제4기 명인전에서 조남철을 물리치고 명인 타이틀을 따낸 서봉수. 입단에서 첫 우승까지 걸린 시간은 20개월에 불과했다. 조남철 선생하고 그때 했는데, 젊어서는 진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겁은 좀 많은데 그래도 그 젊음의 그 패기는 좀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2년 후 6기 명인전에서는 서봉수와 조훈현의 첫 타이틀 매치가 성사된다. 이 대결에서 서봉수는 3대1로 승리해 방어에 성공했다. 이후 각종 대회 도전기와 방어전에서 조남철, 김인, 윤기현, 하찬석 등 일본 유학파들을 꺾은 서봉수는 토종바둑이라는 구수한 닉네임을 얻었다. 조남철, 김인에 이어 엘리트의 길만 걸어온 조훈현과 제야의 고수들 틈에서 독학으로 기력을 연마한 서봉수의 개인 싸움은 화제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의 타이틀전은 무려 70여 회. 그중 8알의 우승컵은 조훈현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봉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조훈현은 나보다 실력이 월등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봉수 한 일이 뭐냐 하면 매일 조훈현한테 바둑 두자고 청하는 거였어요. 공식 대국이 없는 날, 프로 기사들은 한국 기원 기사실에 나와 서로 바둑을 두곤 했다. 가벼운 커피 4기가 걸린 연습 바둑이었다. 조훈현도 기사실에 와 앉아 있는데 아무도 두자고 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너무 강자니까 둬야 깨질 테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서봉수만은 바둑 두기를 청해요. 밤낮 조훈현이 이기지요. 서봉수는 맨날 커피값 상납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샌드백 역할을 했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조훈현 구단 입장에서 보면 아주 데리고 놀기 좋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얄밉지 않으셨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정말 고마웠고 좋았답니다. 특히 조훈현 국수님 때문에 한국 바둑이 세계에서 떵떵거리게 됐었고, 그다음에 조훈현 국수님이 한국 바둑을 일취월장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자기도 조금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던 그런 면모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그 조훈현 국수님한테 늘 도전하고 배워가면서 자기의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서봉수의 투지는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서봉수는 조훈현의 뒤를 이어 2회 응시배를 차지했고 1997년 제5회 진로배에서는 국가대항전을 9연승으로 우승을 이끈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조훈현과 서봉수가 양대 산맥으로 버틴 십수년 조서시대 동안 다른 기사들은 도전기에 이름을 올리기조차 쉽지 않았다. 1950년대생으로 1970년대 초에 입단하고 이들과 동시대에 기사로 활동했던 도전 5강은 당대의 라이벌전을 목도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도전만 하다가 끝난 그런 세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김수장, 백성호, 강훈, 선웅욱 이렇게 5명이 그렇게 됐죠. 조훈현이를 어쩌다가 이기면 서봉수한테 걸리고 결승에서 지고, 서봉수를 이기고 올라가면 조훈현한테 지고, 뭐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극복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인데, 조훈현이는 뭐 그 역사상으로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서봉수는 좀 다른 사람, 독특한 승부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 바둑 판도라고 그럴까, 그걸 좌우하기도 했지만 바둑 실력도 많이 끌어올린 게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두면서 점점 실력이 강해져서 세계대회가 생겨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한국 바둑의 변화가 세계에 알려진 가장 큰 사건이 제1회 응창기배였다. 대만의 대부호 잉창치가 바둑 세계화와 통합을 목표로 창설한 세계대회로 4년에 한 번 열려 바둑 올림픽이라 불리기도 한다.
당시 우승 상금 40만 달러.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몇 배야. 그러니까 바둑 대회가 상당히 초창기에는 보무당당하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국 바둑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준 건 없었어요. 아무튼 한국 바둑은 아직 변방 취급을 받고 있고, 사상 첫 대회의 화려한 초대 명단에 한국인은 조은현과 조채훈 단 둘, 한국 기원 소속은 조은현 하나뿐이었다.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 조은현은 8강에선 세계 최강 고바야시 고이치를, 4강에선 우승 후보 린 하이펑을 물리친 후 결승에 오른다. 한 판 한 판이 그냥 뭐 고비였죠. 조은현 구단의 마음속에 유일한 두려움이 있다면 일본 바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본인은 뭐 아주 운이 좋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굉장한 거죠. 결승 상대는 중국의 바둑 영웅 뇌웨이핑. 기풍도 서로 약간 반대고, 뇌웨이핑은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오는 사람이고, 조은현은 화살같이 가는 사람이고, 둘이 발걸음부터가 다르죠.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릿느릿 철갑군처럼 걸어가는 사람이고, 1국은 조은현 승.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굉장히 그 분위기 좋았죠. 근데 2국하고 3국에서 연패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기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한 60여 명이 모여들었는데 가지를 않더라고. 서비평이가 3국에서 딱 승리하니까 막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사방에서 호텔이 막 떠나가려고 그래요. 나머지 2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가는데 꼭 가야 되냐. 판세가 불리한데 다른 회사도 아무도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지는 사람이 아니다. 4국에서 서비평이가 바둑을 잘 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집을 틀림없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이제 사과가 앞에 잘 익은 사과가 있어요. 이제 손을 딱 뻗었어. 이제 따면 끝나는 거야. 응? 따면 끝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의심이 들은 거야. 의심이라는 게 한 조각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이게 뭉게뭉게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돼요. 본인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은현 구단이 거기서 그 바둑을 한 집 지는 바둑인데 한 집을 이겨요. 조은현의 극적인 승리 후 두 사람은 최종국에서 마주한다. 2대1로 몰렸을 때 이겨가지고 2대2가 됐는데 어쨌든 뭐 2대2가 됐고 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얼굴을 보니까 나도 별로 뭐 컨디션이 좋은 쪽은 아니었는데 또 뭐 발도 못하고 떠나서 어쨌든 나보다 더 피곤한 기색이 보이니까 더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열심히 더 보자 그러게 됐죠. 대륙의 기성 뇌웨이핑과 변방의 제비 조은현이 바둑 황제의 자리와 역대 최고액 상금이라는 모든 것을 걸고 펼친 한판 승부.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서비평 구단을 물리치고 응창깁의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마침내 제비가 창공으로 드높이 날아올랐다. 뇌웨이핑은 믿지를 못한 듯 하더라고. 그 자기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입을 막 이만하게 벌리더라고. 뭐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바둑은 이제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취급을 받았고 초청도 한 명 달랑 받았고 그 한 명이 기적과 기적을 연결한 끝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됐고 그 우승을 하면서 이제 국내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우리도 제패할 수 있다. 한국의 사천왕이 네 번을 차례로 우승한 16년간을 사실 그때가 이제 한국 바둑의 전성기고 한국 바둑 패권의 시대가 20년 이어지는 거죠.
조은현의 응시배 우승은 변방에 머물던 한국 바둑이 세계 바둑의 주류로 성장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내가 대회 끝나고 조은현 구단의 방으로 갔더니 조은현 구단이 이제 깜깜한데 불 꺼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는 40만 달러 그 들어있는 그 우승 봉투, 하얀 봉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약간 그 뭐랄까 페이소스랄까 그런 게 흘러요 방 안에. 워낙 그 피 튀기는 승부를 하고 나면 이기나 지나 이렇게 비감에 휩싸이는구나. 가만히 있었더니 조은현 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더라고요 혼잣말로. 금이 환영하는 조은현을 맞이하는 이 소녀는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조은현의 매제자였다. 처음 이창호를 그 실전 스승이라고 하는데 전영선 7단이라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조훈현 구단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야, 그 전주에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한번 좀 봐보는 게 어떻겠느냐. 와서 그 석점 지도 바둑을 돕고 그때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의 어떤 남다른 재주, 특이한 나와는 좀과 뭔가 그 류가 다른 그런 어떤 그 재주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정미화 여사에게 이 아이를 내제자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설득을 할 때 논리가 나 혼자로는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화, 국제화가 됐을 때 뒤를 받쳐주는 후학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내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 직접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키우면서 육성을 시키는 제도거든요. 그것을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부인,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못 챙기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이제 작은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러셨던 것 같고요. 예.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까지는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실 때거든요, 선생님이. 예, 그리고 저 아마 같이 제가 아마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같이 그렇게 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처음에는 세수도 잘못해서 정미화 여사가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발끈이 한번 풀어지면 묶을 줄도 몰라서 결국 찍찍이 운동화만 신켰고 뭐 그런 아이를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뭐 묵묵히 어떤 불평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키웠고요. 이창호는 조은현 문화로 들어온 지 2년째인 1986년에 입단했고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스승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다. 입단했을 때 뭐 조훈현 스승인 조훈현보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얘가 뭐 정상에서 나와 맞서려면 그래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86년에 입단하고 불과 3년 만에 스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처음 도전장을 던졌을 때가 1988년 최고위전이었습니다. 스승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뭐 웃기도 하고 제자는 뭐 마치 죄 지은 아이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가뜩이나 말이 없는 아이가 첫 도전기의 대국은 아마 둘 다 부담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 제자가 조금 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도전은 3승 1패로 스승의 승리. 1989년에는 스승을 상대로 세계의 기전에서 도전자로 나섰고 세 번의 도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89년 12월에 최고위전에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여기서 이제 파천왕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바둑사가 바뀌는 대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마지막 대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기원 그 관철동 그 4층 특별대국실에 이제 운집을 해서
한국견이 꽉 찼습니다. 서로 피말리고 눈 터지는 그 반집 싸움 끝에 결국은 이창호, 제자인 이창호가 반집을 이기고 바둑사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죠. 16년 전 조은현이 김인을 꺾고 첫 타이틀을 따낸 그 대회에서 이창호는 자신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렸다. 15년 이상 정말 장기 집권을 했던 그 조은현 국수님의 어떤 아성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10대 소년인데 또 제자였어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조은현 국수님의 바둑은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이렇게 좀 그 속력행마 그리고 전투력이 뛰어난 이런 면으로 이제 부각되는 반면에 이창호 국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끝내기가 강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대조적인 양삭이었기 때문에 아예 색다른 그런 어떤 기풍으로 스승의 색깔을 뛰어넘는다 이런 거에 있어서 당시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스승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을 한 기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은현 국수님이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는 또 많은 대회에서 이창호 구단에게 많은 또 대회를 이기십니다. 조은현 국수님의 바둑이 몰락한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발전을 하셨고요. 이창호 구단도 그 스승을 한번 넘어서면서 이제는 좀 더 자신의 강인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한국 바둑의 최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제간의 피말리는 대결은 2003년 12월까지 이어진다. 15년간 자그마치 68회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고 49번 제자가 이겼으며 그중 17번이 반집승이었다. 절묘한 반집승의 향연에 이창호에게는 신산, 계산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제자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며 조은현은 전쟁의 신으로 거듭났고 40대 후반에 세계대회 2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다. 보통 장강의 안물걸이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 승부세계의 어떤 그 진리인데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는 자기 손으로 키운 제자에 의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만 이제부터는 창호가 내 스승이야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많은 어떤 그 제자의 어떤 장점을 흡수하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열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진정한 승부사고 진정한 어떤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창호는 명실상부한 바둑계의 1인자로 군림한다. 1994년 국내 16개 기전을 모두 석권하고 한 해에만 13관왕을 차지했으며 1998년에는 5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이름을 올렸다. 6회 농심 신라면배는 이창호의 위엄을 증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창호 구단 믿고 나간 대회였죠. 그 당시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선봉 한종진부터 세 번째 선수 유창혁까지 연전 연패가 이어졌다. 최철환이 1승을 거뒀지만 조치훈에게 가로막혔고 한국팀에 남은 선수는 이창호뿐이었다. 중국은 3명, 일본은 2명의 선수가 남은 상황. 2라운드 최종전에서 이창호는 중국의 러시허를 먼저 돌려세운다. (3라운드는) 이듬해 상하이에서 속개됐고 혈혈단신 서해를 건넌 이창호의 1대4 피말리는 연승전이 시작됐다. 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죠. 한국의 대표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창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냥 개인이 나선 그
토너먼트라면은 그걸 포기할 수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체전이고 동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책임감 같은 게 너무 강한 거죠. 이창호가 절정 시기에 그렇게 잘했다는 거는 뭐 워낙 셌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내려가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창호 구단도 곁에서 보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전 성적보다는 좀 그때 좀 약간 좀 페이스가 떨어질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단체전 이러면은 조금 개인적인 뭐 대국보다는 좀 더 부담을 원래 좀 느끼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고요. 부담감 속에 이창호는 4명의 상대를 모두 물리치고 한국팀에 우승컵을 안겼다. 일부 당관의 그 만부 막계라고 해서 한 사람이 막아서니까 아무도 여기를 뚫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그 대서특필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너무 더 즐겁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좀 뭐 좀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단체전이니까 그런 부담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마음이 좀 놓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번에 일단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둑기사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창호는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계산바둑의 시대를 열었고 동시대의 천재들을 좌절시켰으며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이창호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5년 12살 섬 소년이 프로에 입단했다. 자기 기풍이 그 주위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이세돌 구단은 워낙 어릴 때부터 유명했어서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이미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좀 천재 소년.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형들을 이기면서 우승을 하는 좀 굉장히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워낙 그 유명했던 것 같고요. 앳된 얼굴의 소년 이세돌은 입단 4년 만인 2000년 바둑계 최고의 화제에 올랐다. 한 3년 정도는 조금 물론 본선 멤버로 활약은 했지만 또 신인으로서 두각은 나타냈지만 그 기대만큼 치고 올라오지 못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32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연승 행진을 벌이죠. 연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이듬해 2월 이창호와 LG배 결승에서 맞붙어 초반 2연승으로 바둑 팬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에 되게 많은 기자들 아니면 많은 바둑 팬들이 아직까지는 이창호 구단이 한국 바둑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세돌이 형이 저보다 이제 1살 위에요. 그래서 제가 입단했던 시기가 2000년인데 그때는 이창호 구단의 시대가 정말 막강한 1인자의 시대였고 그 아성을 누가 깰까 할 때 2000년에 32연승을 하면서 이제 불패소년이라고 불리는 게 이세돌 구단이에요. 그때 이제 세돌이 형이 그렇게 저희 세대를 다 같이 이끌고 이창호 구단의 아성에 이제 침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선봉이었고 확실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형은 정말 승부가 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LG배에서의 첫 도전은 2연패 후 3연승한 이창호 구단의 역전 우승으로 마무리됐다.
2년 후 결승 무대에서 또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사이에 두 번의 타이틀 매치가 더 있었고 승자는 모두 이창호였다. 2003년 3월 이세돌은 이창호를 상대로 3승 1패를 기록하며 타이틀전에서의 첫 승리를 거뒀다. 제7회 LG배 세계 기항전 우승 이세돌 6단.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우승 소식을 전하며 통산 41승을 기록한 이세돌은 2013년 처음으로 무관의 1년을 보낸다. 그해 11월 세계의 대결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과 중국의 동갑내기 라이벌 이세돌과 구리의 10번기 대결을 2014년 1월에 열기로 한 것이다. 기사의 기량과 명예를 건 필사적인 승부 10번기. 승자에겐 영광을, 패자에겐 씻지 못할 상처로 남기는 가혹한 대결로 바둑 기사들에겐 독이 든 성배였다. 네, 정말 파란만장한 한 판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 102집 승. 대단합니다. 대장전이 끝이 나네요. 70년 만에 부활한 10번기에서 이세돌은 종합전적 6승 2패로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이후 2018년 은퇴하기까지 메이저 세계대회 통산 14승, 개인 통산 50승을 기록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그는 반상 안팎의 예측 불허한 행마로 바둑계를 뒤흔든 풍운하였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사는 이유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둑이 전문이기 때문에 나부터이라도 전문가의 길을 가야겠다. 기도 보국의 꿈으로 한평생을 뜨겁게 태웠던 송원 조남철. 그는 2006년 7월 향년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바둑계는 애도로 물결쳤다. 거목이 쓰러진 자리에 그루터기는 크게 남아 그 흔적을 더듬어 그리워하게 한다. (12년) 후 조남철이 한성기원을 처음 설립한 날을 기해 바둑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조남철은 대국수로 추서된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던 김인. 그 역시 3년 후 지상을 떠나 기선의 반열에 오르고 떠나는 그들의 뒤로 낭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미처 자문하기도 전에 피할 수 없는 물결들이 다가오고 있었다.